이 자리에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청 국회의원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광원입니다. 예.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사랑을 주셔서 더없이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우선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총선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총선에 버금가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선거 승리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사말 드릴 때 제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영통을 포함해서 수원 그리고 경기도 전반 또 확장하면 수도권 또 전국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예. 사실 수원 영통은 굉장히 이 시민의식이 앞서 있는 또 정치의식이 정말로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어서 자랑스러워요. 함께 정치하는 게.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친숙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정말로 품격 있는 분들과 앞으로 4년 동안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고 또 공감하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 총선의 의미는 그렇게 가깝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치하고 국민들의 삶에 더 집중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정권을 바꾸고 그 정권을 바꿔서 경제를 바꾸고 국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낫게 해라 하는 명령을 저는 야당에게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완전히 다 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짐을 지우면서 경고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호남 우리 당의 그동안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텃밭이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됐던 호남에서 사실은 의석을 딱 3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어떤 경고를 함께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답변하신 거 연속선상인 것 같긴 한데 수원에서 5곳 모두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수원이 야도로 변신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수원 민심의 흐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저는 수원이 경기도의 중심 도시로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인적 자원,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집결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에 원도심이 있고 또 신도심이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도시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전국에서 인구 성장률이 2번째로 높은 곳입니다. 대단히 저는 수원의 시민들이 의식이 높으신데 제가 수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요충이라고 느꼈던 것은 2014년 보궐선거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수원 특히 영통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보수의 정치 지형을 갖고 있었던 강남, 분당, 수서의 남하를 막는 곳이에요. 지형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어떤 더 좌우로 확산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전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꼈는데 이번이 딱 저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많은 유권자들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 당의 후보들도 그 뜻을 잘 받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선거구 수원무의 김진표 대표님이라든지 그 인접선거의 백혜련 후보라든지 또 발달의 김영진 후보라든지 그리고 도당위원장을 했던 이찬열 의원 같은 분들이 다 그런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무진의 애를 썼다. 그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또 하셨지만 호남에서 아주 참담한 이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이 호남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결국 정권 교체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줄 때 저는 호남 민심, 호남 유권자들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선거에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경제를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경제 실패 세력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장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경제 실패 세력에게 영통 시민의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얘기였습니다. 특권 경제를 함께 사는 더불어 경제, 상생 경제로 바꿉시다. 이게 이제 아주 압축해서 한 얘기였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당이 정말로 실력 있게 와닿게 국민들께 호남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은 늘 전략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도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다리를 못 펼 정도로 엄한 질책을 주셨죠. 근데 100% 그럼 다 우리로부터 마음이 떠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우리 당을 또 지지를 하셨어요. 의석수로 보면은 완전 정말 전패에 가깝지만 그 득표율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질문과 좀 연속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국민의당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좀 앞으로 해 나가야 할까요? 제가 우리말에 초록 동색이란 말 있잖아요. 저는 청록 동근 동원. 우리 당의 색깔이 청색이고 국민의당이 녹색인데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지향하는 그 정책에서 큰 차이가 없을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당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나가서 만든 정당이고, 물론 그 정당이 흡수하는 그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야권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것을 저는 높게 평가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고 잘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이제 5월 31일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새누리당 정부가 추진하지 못했던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법안들을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해나갈 것인가,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는 선의의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놓고 경쟁할 것인가 하는데, 저는 그 경쟁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삶의 문제로 와닿는 그런 주제들로 경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모아서 해나갈 것, 그다음에 경쟁하는 것, 이 두 가지 관계로 저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할 때 두 정당 모두가 저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참 뭐 국회의원 분께 말씀을 잘한다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당 대변인을 맡으셨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입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각오가 아주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변인은 말 그대로 당 대표 또 당의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대변인을 통해서 당의 뜻과 당대표의 뜻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대변인이 갖고 있는 어떤 노력하는 자세나 또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나서지 않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당의 뜻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하나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대변인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데요. 결국 언론을 통해서 당의 뜻과 당대표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수많은 기자들로부터 문의가 와요. 전화로 문의가 오기도 하고 직접 문의가 오기도 하는데, 그 전화를 제가 한 통도 빼놓지 않고 받아야 되는 어떤 숙명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전화는 받고 어떤 전화는 안 받고 그러면 금방 그 세계에서 소문이 나서 나쁜 대변인으로 평가가 내려지면 아마 당의 뜻과 당대표의 뜻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이 수원 영통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수원 영통 발전을 위한 약속, 지역구죠. 당연히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할 텐데 좀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로 영통은 젊은 도시죠. 예.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생각은 저는 이해를 공감을 해요. 제가 자주 만나보면 이분들은 나라 문제 또 사회 문제에 등한하거나 개인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영통의 젊은 분들은 자신의 문제도 물론 다 걱정해요. 자신의 장래도 다 걱정하지만 정말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회가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말로 정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는 정말로 많이 만났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제발 이러이러한 거 제대로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월호 특별법 해 주세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줄여주세요. 쉬운 해고 막아주세요. 조세정이 실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물론 삶의 문제와 다 직결된 거지만 우리 이 공동체를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이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충실하게 따르겠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교육과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예. 교육과 관련해서는 덴마크형 자유학기제 특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유학기제 특구. 네, 지금 자유학기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근데 그것이 내용을 뭘로 채울까를 놓고 그렇죠. 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우리 당에 이범이라는 교육 전문가가 계세요. 그분하고 함께해서 한 100여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원에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잘 받으신 굉장히 다종다양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삼성전자와 두 대학과 테크노밸리와 잘 연계를 하면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자유학기제 그러니까 무슨 어디 야외 수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진로 탐색 교육 과정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실질적인 그런 과정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문제, 청년 크리에이티브 랩.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으로 만들면 그것을 사주고 또 직접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현재 영통에 시제품 센터가 있어요. 이걸 더 확대해서 청년 크리에이티브 랩과 연계하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영통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이 제대로 성공을 거둔다면 저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갈 수도 있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단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면 그 보육 문제에 관련해서 좀 신경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건가요? 보육 문제를 제가 이제 사실은 신경을 쓰셨잖아요. 네네. 굉장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장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보육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젊은 엄마들은 보육의 경험이 없어요. 특히나 첫째 아기의 경우는. 과거에는 가정에서 다 키워줬어요. 할머니들, 고모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국가가 굉장히 잘 훈련된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정말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당이 뭘 얘기를 했냐면 국민연기금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공약을 했죠. 두 가지예요. 해마다 한 10조 원 정도씩 국민연금을 투자를 해서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국회 개원되고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바로 이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영통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아주 친숙해졌어요. 더 자주 만나 뵙고 살아가는 얘기. 결국 그 살아가는 얘기가 우리 나라의 장래 얘기,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얘기입니다. 그 살아가는 얘기를 토대로 제가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당선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커스인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